네, 안녕하세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연설문 소개 잠깐 해드렸었어요. 근데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 오늘 조금 더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 사이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또 탈당한다고 기자회견하면서 연설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제가 한번 비교해봤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준석 완승입니다. 이준석 완승. 왜 그런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미사여구 안 봅니다. 연설문에서 보통 공정하고 뭐 평등하고 혁신하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얘기 다 불필요한 얘기고 정책에 무슨 연관이 있는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얘기가 뭔지 보거든요. 한동훈 딱 한 단락 있습니다. 정책하고 관련된 거. 인구재앙이란 정해진 미래에 대비한 정교한 정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든든하게 보호하는 정책. 진영과 무관하게 서민과 약자를 돕는 정책. 산업혁신을 가속화하는 정책 등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어떤 생각 드세요? 뭐 정교하고 든든하고 뭐 이런 생각 드세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정책을 뭐 하겠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인구의 이게 대비해서 뭘 할 건지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 연설 제가 조금만 소개해 드릴게요. 한쪽에선 이공계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의대 정원을 3배 가까이 늘리는 것을 검토한다면 최상위급 이공계 인재들은 연구개발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의대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논란의 여진이 있어요. 의대 정원 늘리지 말고 연구개발 하자는 것 같잖아요. 더 최상위권의 학생들만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입장이 있습니다. 정책을 뭐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또 이거 들어보세요.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가짜 대학생인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 지원에 무조건 더 투입하겠다는 것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교육개혁입니까? 논란의 여진이 있어요. 지방대학에 지원 많이 하지 말고 좋은 대학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엘리트주의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하겠다는 게 있죠. 또 이거 들어보세요. 저출산의 여파로 병사가 부족해졌다면 감군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다. 있죠, 여기도. 네. 또 우리 관심 많은 어제 강창희 대표님도 많이 얘기하셨던 국민연금 얘기도 있어요. 국민연금이 저출산과 맞닥뜨려 한계에 이제 도달했고 이대로 가면 연금 납부하는 세대는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부과식으로의 전환을 조금씩 준비하자. 부과식으로의 전환 좀 어렵죠?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지금 국민연금은 내면 쌓아놨다가 그 기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 받으시는 이 노년세대 어르신들은 예전에 자기들이 냈던 본인들이 납부했던 연금을 받아가는 개념이란 말이죠. 보험료 냈다가 자기가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부가식이라는 건 현 세대 내에서 내는 거예요. 지금 어르신들이 받을 연금을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일해서 내는 거죠. 그렇게 바꾸자는 거거든요. 어쨌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정치인들 얘기를 들을 때 뭐 때문에 싸우는지 이유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유가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면 그냥 일고의 가치도 없어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연금을 더 많이 주겠다는 것인지 덜 주겠다는 것인지 주는 방식은 더 많이 걷어가서 주겠다는 건지 덜 걷어가서 주겠다는 건지 덜 걷어가서 더 많이 주겠다는 거면 어떻게 그걸 하겠다는 건지 이런 정책적인 내용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기가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뭐 감세를 하든 증세를 하든 자기 입장을 명확하게 한 사람들끼리 대화도 되고 논쟁도 되고 협력도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점 한번 감안을 하시고 앞으로 정치인들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내주는 경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이정환 대표님 모실 거예요. 이정환 대표님께서 오늘 LG그룹에서 일어난 이 가족들끼리의 경영권 분쟁, 상속 분쟁, 이거에 대해서 뉴욕타임즈에서도 보도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는데 이 문제 좀 깊이 있게 살펴보고 실제로 이게 어떤 문제인지 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정환 대표님이 매일 새벽에 발송하신 슬로우 레터의 구독자인데 네. 오늘 이선균 씨, 네네. 배우 이선균 씨 네.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해서 이 네. 레터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지 공표 그리고 받아쓰기 언론의 희생자였다 그런 이제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스포일러니까 네. 이 슬로우 레터 구독하세요. 네네. 그러면은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슬로우 뉴스 슬로우 레터. 날마다 아침 7시에 발송합니다. 네, 아침 7시에 새벽마다 부지런히 발송해 드리니까 저 그거 하나만 보면 하루 뉴스가 딱 정리되거든요. 여기 멘트 아이디어도 많이 얻으니까 한번 구독해 보시고요. 근데 방금 이준석 대표 연설문 비교한 건 정말 탁월한 분석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화기애애합니다. 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LG그룹 경영권을 네. 추적 보도 그 분쟁을 네. 추적 보도를 했어요. 국내 언론에서 많이 뭐 본 분도 있고, 네. 뭐 근데 알려지지 않은 얘기도 있다고. 일부 법정 이제 공방을 다루긴 했는데 사실 그 뒷이야기를 알 수가 없었죠. 이 구광모 회장, LG 회장이고요. 어머니와 두 동생이 이 상속 재산을 두고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뉴욕타임즈가 이 세 모녀를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적나라한 뒷이야기들을 그리고 깜짝 놀랄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 그 모녀들을 직접 인터뷰를 한 거죠. 핵심은 이제 구본무 전 회장,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 아, 그런데 그 유언장 대신에 이제 메모가 있는데 이 메모에 이 구광모 아들에게 모든 경영재산을 물려준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메모가 과연 법적 효력이 있느냐, 이게 유언장을 대신할 수 있느냐 논란이 있고, 정작 또 중요한 건 그 메모가 사라지고 없다는 거죠. 지금은 없고 그 세 모녀는 어머니와 두 딸들은 동생들은 그 메모를 본 적도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가서 이제 자칫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따졌을 때 구광모 회장의 그 지분이 상당 부분 이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없다면, 그러니까 그 메모가 법적 효력이 없다면, 예. 그러면은 그 어떤 식으로 분배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는 어떻게 돼 있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 좀 보여주시면 LG가 좋겠어요. 경영재산과 개인재산을 이란 개념을 구분하고 있는데 경영재산은 아들에게 다 물려준다라는 게 그 메모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인재산, 이제 경영권과 관계없는 개인재산은 이제 뭐 미술품이라든가 뭐 등등등은 쪼개가지고 이제 어머니와 이 삼남매가 나누어 갖는다는 건데,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75%를 아들에게 물려줬고요. 네. 나머지 25%만 이제 세 모녀가 나누어 가진 거죠.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나누게 되면, 법적 유언장이 없을 경우에 법정 상속 비율로 나누면 어머니가 3분의 1을 가져가게 되고요. 네. 어머니가 절반을 3분의 1 가져가고 나머지를 이제 또 세 남매가 또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비율이 상당히 달라지게 되겠죠. 지금 그림 보면 나오는데, 맨 위에 그림은 이제 구본무 전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죽고 난 뒤에 이제 저 까만색 부분이 구본무의 지분이고요. 맨 오른쪽에. 예,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이제 아들, 그리고 빨간색이 삼남매, 세 모녀가 어머니와 됩니다. 자매. 예, 세 모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상속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줄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의 지금 상속된 상태가 두 번째. 가운데, 예. 네, 그게 이제 가운데 보면 아들이 지분이 상당히 늘었고요. 그러네요. 이 아들 옆에 파란색, 좀 짙은 파란색으로 된 게 사실 이제 구광모 회장의 친아버지. 사실 그러니까 구광모 씨가 이제 구본무 회장의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들이 있었는데 일찍 죽었죠. 죽으니까 이 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를 이제 양자로 드렸고요. 친아버지는 또 따로 있는데 친아버지가 이제 구광모 회장의 우호 지분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두 번째 줄을 보면 파란색이 굉장히 많죠. 많고 빨간색이 적은데, 만약에 법정 상속 비율대로 상속을 하게 되면 이 세 모녀가 지분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사실상 메모가 있기 때문에 유언이나 마찬가지다 하고 나누었는데, 네. 나눠서 구광모 회장이 경영권을 이제 독점하게 되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없었다라고 생각하면서 항의를 하게 된, 딸들이 항의하게 된. 딸들이 항의하게 되고, 이 어머니는 우리 딸도 경영을 잘할 수 있는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경영권을 지금이라도 되돌려라 이렇게 주장을 그리고 하고 그 아들은 사실 26이 돼서 아들로 들어왔기 때문에 양자로 들어. 사실 가족이긴 하지만 사실 26이나 된 남자가 자기 아들이라 들어와서 아버지의 재산을 거의 다 가져가 버린 상황이라서 이 딸들도 반감이 크고, 사실 어머니도 사실 아들보다는 딸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이 지분하고 경영권 문제가 처음에 불거지게 된 게 딸들이 뭐 신용카드 사용하다가 뭐가 그렇죠. 생겼다는 그것도 이번 이제 뉴욕타임즈 보도에서 처음 나온 건데, 이 구현경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돈인데 얼마나 있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은행에 카드를 발급받으려고 보니 대출이 너무 많아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알아보니 이 구광모 제가 오빠가 이 동생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상속세를 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뉴욕타임즈가 이제 또 메일도 확인했어요. 서로 이제 가족들 사이 오간 메일을 이제 공개해서 확인했겠죠. 그랬더니 상속권 주장하지 말아달라. 이 빚은 내가 다 갚겠다라고 구광모 씨가 어머니에게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 상속세를 내는 걸 원래는 이제 구광모 회장이 내야 되는 상속세인데 이 딸들의 지분을 그걸 담보로 잡혀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로 냈으니까 그렇죠. 사실 딸들이 낸 셈이 됐다. 그래서 이제 차명 자산 의혹도 있고
굉장히 이게 사실 범법 소지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처음 의혹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 메일로 보면 근데 구광모 회장도 그 부분을 인정했다는. 구광모 회장이 보낸 메일이니까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LG 쪽에 물어봤더니 적법하게 진행했다라고만 하지 정확한 내용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직접 확인하셨어요? 네네. 연락하셔서? 네, 그렇고요. 근데 사실은 그때 그게 언제죠? 그 한 5년 정도 된 네, 일이죠. 2018년입니다. 2018년. 그러면 그때에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가 지금 뒤집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지났으니까. 이게 참 이 놀라운 그 뒷이야기가 있었던 게 이 구본부 회장이 죽고 나니까 구광모의 아버지, 친아버지죠. 구본능 이제 다른 계열 분리를 했는데 구본능 씨가 열쇠공을 데리고 와서 이 금고를 털었다는 거예요. 그 집무실과 이 별장에 있는 금고를 털어가지고 이 뒤져봤더니 유서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뭐 메모가 있으니까 이 메모가 사실상 유언장이라고 하면서 메모를 보여주면서 사실 이제 이 상속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는 건데 뒤늦게 보니 이제 그 유언장 아니었다는 걸 세모녀도 알게 되고 사실 지금은 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애초에 이제 그리고 그 문서 자체가 지금은 이제 폐기돼서 남아있지 않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모를 보고 합의서를 쓴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를 안 봤다고 주장하는 게 지금 이제 뭐 증거 공방 논쟁이 있지만 본 것은 사실일 것 같고요. 그 합의서 유언장이 아닌 유언장으로 속아서 합의를 했다라는 게 과연 효력이 있을 것인가가 지금 이제 쟁점이 되는 상황이죠. LG는 장자 상속 전통이 있는 거죠. 네네.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들이 아니니까 배제된 상황도 맞고 놀라운 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일찍 사고로 죽으니까 동생네 아들을 데려다 양자로 삼아서 그 아들에게 물려줄 정도로 장자 상속의 원칙이 확고했고요. 이번에 그 두 딸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아들이 아니라는 게 너무 죄책감을 느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들에게만 물려주는 그런 상황. 그리고 역대 이제 4세 승계까지 이루어졌는데 계속해서 아들들에게만 장자에게만 물려주고 아들들만 지분을 쪼개가지고 새로 계열 분리라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LG는 인화 경영으로 유명하고 네네. 항상 그 1대에서 2대로 이렇게 상속을 할 때도 네. 형제들이 쫙 다 나눠 가졌던 것 같아요. 계열사를 일부 이렇게 또 네네. 계열 분리를 하기도 하고 네네. 계열사 경영권을 주기도 네네. 하고 그러니까 그룹 전체 경영권은 장자 상속을 하지만 네. 그래도 좀 이렇게 나눠서 가졌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아름다운 이비열의 전통이다. 그리고 뭐 형제간 다툼이 없는 그런 뭐 화목한 그런 경영권을 뭐 넘겨줬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이제 계속 넘겨오면서 이제 뭐 아오홈이나 희성그룹, LG그룹, 뭐 LIG그룹, LX그룹 등등으로 계속 쪼개지면서 이제 사촌들이 나눠 갖는 그러면서도 LG의 핵심은 이제 장자 상속만 하는 그런 이제 구조였는데 이게 이제 그냥 뭐 대충 이야기만 보면 아름답게 나눠 갖는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애초에 재계서열 2위의 국내 최대 두 번째 가는 그 기업의 경영권을 이렇게 물려받을 수 있다라는 것. 흔히 또 오너라고 하지만 이 대기업이 오너가 있고 그걸 자식에게 뭐 이렇게 뭐 넘겨받을 수 있다라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선진국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관행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러니까요. 그게 예전에 재벌개혁 정책 많이 펼쳤잖아요, 사실. 네네. 예전 뭐 아주 거슬러 올라가자면 90년대부터 시작해서 네네. 여러 가지 김대중 정부부터 네네. 시작해서 뭐 문재인 정부까지도 네네. 쭉 해오고 재벌개혁 주장하던 분들이 또 정책을 그렇죠. 직접 집행하기도 했는데 네. 그때 하던 얘기가 한 4대쯤 내려가면 재벌 문제 없어진다 그랬었거든요. 지분 네. 희석되고 그래가지고. 네네. 근데 왜 이게 영원히 상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외국 보니까. 같으면 이제 상속세가 많으니까 상속을 하다 보면 이제 사실상 이제 그 경영권을 방할 수 없게 되고 전문 경영이 체제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이게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2000년 초반이나 소액주주 운동 한참 벌어지면서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면서 이제 재벌 총수 일가와 소액주주 권리가 충돌하는 그런 양상을 거치면서 당시 한참 했던 이야기들이 순환 출자 구조를 없애야 된다. A기업이 B기업이 투자하고 B기업이 C기업이 투자하고 C기업이 다시 A기업이 투자하면서 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강화 보장해주는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걸 이제 깨야 된다라고 한참 이야기를 했었고 그 대안으로 나온 게 공교롭게도 이런 지주회사 구조였던 거죠. 지주회사가 사실 경제 민주화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 LG그룹의 경우를 보면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지주회사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지주회사만 소유하면 그 밑에 딸려 있는 그 기업들을 다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주회사의 지분만 이렇게 떼서 넘겨주면 경영권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LG가 사실 크게 뭐 삼성에 비해서 논란이 되진 않았지만 LG도 경영권 상속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LG 생명과학 같은 경우가 뭐 사고 파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의
그 지분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삼성에서 일어나는 일 그대로인 거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사실 이제 소액주주들 일부 이제 합병하는 기업의 주주들의 손해를 끼친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됐었는데 LG는 훨씬 더 그걸 좀 세련되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지분을 몰아주는 그런 그 과정들이 있었고 이번에 구본무 회장이 구광무 회장이 이제 사세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친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이제 희성그룹이랄까 희성전자 지분을 넘겨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희성전자의 매출이 LG에서 발생한 매출이 4배 가까이 늘어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면서 지분 가치가 뛰고 그 지분을 구간에 팔아가지고 그 판 지분으로 이제 주 LG 지분을 사들여가지고 경영권을 넘겨받은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상속하는 과정에서 지분이 줄어들어 맞는데 오히려 지분이 더 늘어나거나 지주회사 과정을 지주회사로 전환을 거치면서 적은 지분으로 더 탄탄하게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LG 그룹 해서 회장실이 있고 비서실이 있고 이제 그게 회사는 아닌데 이상하게 그렇죠. 막 비서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거기서 네. 막 그룹을 관리했는데 그걸 개혁한다고 만든 게 지주회사잖아요. 그렇죠. 그 주식회사 그러니까 LG라는 게 생기고. 구조조정본부 같은 게 사실 기획조정실 같은 게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네네. 삼성그룹이라는 것 자체가 법적인 실체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걸 없애라고 하니까 지주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지주회사는 법적 실체가 있는 조직이고 지주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지주회사가 다른 기업을 지배하면서 지분평가 이익도 얻고 얻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지주회사 자체가 근데 재벌개혁 정책의 결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개혁하기 위해서. 순환출자를 없애고 지분을 갖는 만큼 소유한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지주회사를 통한 수직적 지배 구조가 강화되면서 한국적인 그런 굉장히 그 기업 집단, 굉장히 그 개인의 그 일개 한 가문의 어떤 그 그룹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그런 독특한 구조를 만든 것이죠. 그렇게 재벌개혁하려고 도입한 지주회사 제도가 재벌들의 가족 경영을 영구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지주회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사실 이제 주주가치 그렇게 이제 주주회사 전환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주주가치 또 주주 중심 경영이 오히려 제대로 감시가 되지 않았거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보듯이 총수 일가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기업에 좀 더 가치를 몰아주는 합병 과정에서 좀 더 이렇게 총수 일가에 이익이 되는 쪽에 매출을 몰아주고 지분 가치를 높게 평가해주고 장기적인 사업의 비전도 총수 일가가 지분을 많이 갖는 그 기업에 몰아주는 쪽으로 진행이 되었던 거죠. 그 부분에 사실 한국 사회가 경제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그 부분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거나 반성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재벌개혁 얘기는 많이 하다가 요즘은 아주 잠잠해진 것 같아요. 떡볶이 먹으러 갈 때만 재벌들 등장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대통령 보면 그 2018년, 19년 거치면서 김상조 당시 이제 실장과 장하성 교수 등이 이제 합류를 해서 재벌개혁에 국내에서 가장 그 강성인 그 이론들을 펼쳤던 분들이 합류를 했는데 정작 지주회사 전환이라든가 몇 가지 중요한 그 개혁들을 만들지 못했죠. 가장 중요한 금산분리도 강행하지 못했고요. 결국 2018년을 지나면서 사실상 그 재벌개혁 재벌개혁 완전히 포기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뉴욕타임즈는 제가 쭉 읽어보니까 그 시선이 또 한편으로는 약간 조롱 섞인 시선 같기도 하면서 또 이거를 남녀개혁, 성대결 구도로 보면서 이 장자상속을 좀 비꼬는 것 같은데 제가 LG 그룹의 이 전체적인 모습을 보니까 근데 장자 상속도 있지만 남자 상속인 것 같아요. 남자 형제들한테는 그래도 회사 하나씩 다 떼줬는데 LG 그룹은 계속해서 장자에게만 물려줬지만 또 이제 쪼개가지고 아우엄이나 LIG나 LX나 나중에 GS 같은 것도 다 떨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아들 중심으로 아들이 아니면 장자가 아니면 둘째 아들에게는 좀 더 작은 기업을 물려주고 또 다른 기업을 또 떼가지고 물려주고 사업 부분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떼서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 과정에서 아름다운 이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게 이 기업의 경영권을 이렇게 아무리 창업자라고 해도 아들의 손자까지 이렇게 물려받아서 이렇게 지분을 서로 주고받는 그 과정은 외국에서 볼 때는 굉장히 낯설고 기이한 그런 풍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LG 그룹 같은 회사가 지금쯤 되면은 그러면은 가족 경영이 없어지고 주주들이 끌고 가는 회사 그리고 전문 경영인이 영입됐다가 실적에 따라서 또 쫓겨나기도 하고 또 계속하기도 하고 이런 회사가 될 줄 알았어요. 미국 회사처럼. 근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한국의 많은 재벌 기업들이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을 많이 이제 벤치마킹을 하잖아요. 발렌베리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촌들의 그 후계자 그룹이 있는데 한 40~50명이 되죠. 그분들이 계속 경쟁을 하고 그 경영자 수업을 받으면서 계속 뭐 PT도 하고 뭐 서로 이제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거기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이 후계자가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은 남자들만 일단 남자로 태어나야 되고 무조건 큰아들만 이걸 물려받는다고 돼 있는데 이게 다행히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그 사람의 경영 능력을 누가 검증할 것인가? 아들이란 이유로 이 거대 그룹, 국내 두 번째 되는 그룹의 경영권을 물려받는다는 게 이렇게 우리가 한국 사회에 이걸 용인해도 되는가라는 문제식이 남게 됩니다. 그렇군요. 조선시대에 왕정이 더 경쟁력이 있었는가, 지금의 이 다양한 정당이 경쟁하는 민주주의가 더 경쟁력이 있는가, 뭐 이런 비교도 또 그리고 이 생각이 과정의 나네요. 뒤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불법의 소지들도 많이 있는데 한국 사회가 그런 부분에 제대로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재벌 개혁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주제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LG 그룹에서 벌어지고 있는 딸들의 반란, 네.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이정환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간이 짧죠. 근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정말 너무 잘했어. 예를 들어 1,500을 들어야 돼. 네, 인공지능 챗GPT 올해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지만 사용 많이 해보셨어요? 근데 올해도 이렇게 놀라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있었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내년에 인공지능 어떻게 될지 2024년에 인공지능 판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AI 시대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덕코어 미디어의 총괄 에디터 또 맡고 계신데요. 네. 그 레터도 제가 잘 받고 있는데 되게 아주 깊이 있는 정보를 항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이디어도 많이 얻고요. 일단 그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 2024년에 AI 판을 볼 때 네. 뭐랄까요?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뭘까요?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우선 첫 번째는 챗GPT가 4.0에서 4.5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미나이가 구글의 발표상으로는 4.0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4.0도 이렇게 똑똑하고 좋은데 4.5나 5.0이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아.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또 그럴 수도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이미 학습할 데이터가 없다. 학습할 데이터가 없어서 4.5가 나오는 건 어려울 거고 아마 경량화가 돼서 좀 더 속도가 빨라지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챗GPT 써보시는 분들은 얘가 답변을 할 때 조금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지금까지 올해 거의 잠잠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애플이 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거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애플이 과연 아이폰에다가 이 거대 언어 모델을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 왜냐면 시리는 요즘 거의 뭐 멍청한 아이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적으로. 그러면 왜냐하면 구글에서는 제미나이를 탑재한 픽셀 8 프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픽셀이라고 해서 구글에서 직접 만드는 스마트폰이 있거든요. 네네네. 여기에 탑재하겠다 내년에. 이거를 지금 이미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스마트폰에 AI, 생성 AI를 탑재하겠다. 생성 AI가 탑재되겠다. 기본으로 장착시키겠다라고 픽셀 8 프로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 스마트폰을 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스마트폰에 아예 자동으로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이 생성
AI가 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가 세계 순위에서 10위권 밖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수로.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5위거든요. 뭐에서 5위권이요? 그러니까 챗GPT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가. 네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사용해요. 부분에서 챗GPT가 사실 이렇게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제 리튼이라든지 에스컵이라든지 좀 다른 대용 서비스가 있습니다만 네네네. 전반적으로 챗GPT 사용률은 되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이 내년에는 근데 만약에 스마트폰에 탑재가 될 경우에는 뭐 스마트폰은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네네네. 훨씬 더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좀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런 거 대응해서 삼성전자도 가우스라고 하는 공개되진 않았지만 대형 언어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갤럭시 폰에도 탑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좀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 애플 사용자거든요. 제가 맥북 쓰고 아이패드 쓰고 아이폰 쓰고 이런 사람인데요. 사실 되게 소부됐어요. 시리는 계속 성능이 챗GPT한테 떨어지고 계속 PC에 접속하거나 이렇게 아이폰에서 앱 접속해가지고 챗GPT 쓰고 그랬어야 됐는데 그렇게 인터넷이나 앱으로 접속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스마트폰 자체 켜면은 뭔가 나올 수 있게 구글은 폰을 만든다. 이런 거죠. 네, 그렇죠. 달라질 수 있죠. 만약에 그런 거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보통 이제 저희 앱을 관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묻고 대답하는 거 정도만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메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메타 AI는 지금 뭐가 되냐면 미국에서부터 지금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DM 보낼 때 제가 이모티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종류 우리 고양이 사진을 찍어줬고 우리 고양이 사진으로 12개의 이모티콘을 만들어줘. 그러면은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고양이를 가지고서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자면 카카오톡 메시지가 누적되는 게 있고 뭐 문자 메시지도 누적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저는 저희 어머니가 보내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거의 안 읽고 벌써 한 60개 누적돼 있거든요. 왜 그러세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근데 어머니가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또 놓칠 수가 있잖아요. 맨날 이제 습관적으로 뻔한 거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아들 엄마가 아프다 뭐 이렇게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읽어서 이런 메시지는 너가 좀 봐야만 한다. 물론 이것이 이제 개인정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제가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죠. 당근에서 얼마짜리 이상 되는 거는 알람 설정이 올 거 아니에요. 알람 설정이 오면은 그걸 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자동 구매해달라고 제가 에이전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든지 무언가가 애플은 모습을 드러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즉,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애플이 모습을 드러낼지 모르지만 애플이 지금 뭐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드러났는데요. 올해 10월에 나름대로 LLM을 애플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만들었어요?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는데 조용하게 그냥 연구원이 그냥 오픈소스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애플에 있는 연구원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최근에 언론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난 거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있었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팀 쿡이 우리가 이런 단어를 썼어요. responsibly.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감 있게 LLM에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제 추론하는 것은 연 뭐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는 지금 이미 애플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되게 작지 않은 돈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애플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또 논문이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 이건 뭐냐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았어도 LLM이 작동할 수 있는 거대 언어원이 작동할 수 있고 그리고 용량이 작은 이러한 이 플래시에서 작동되는 그러니까 즉 스마트폰에서 작동될 수 있는 LLM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 논문을 애플이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애플도 진행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다라는 증거들이 지금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애플도 충분히 내년도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iOS 운영체계죠. 운영체계를 업데이트할 때 가능할 것이다. 근데 운영체계 가능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뭔가 하드웨어적인 뭔가가 뒷받침이 있어야 되니 아이폰 16 정도 내년 가을에 나올 새 신모델에서만 이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떠한 전문가들의 분석은 존재하는데 여하튼 애플이 내년도에는 2024년에는
내올 거고 여기에 삼성전자라든지 구글 진영에서도 그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AI를 맛보게 되는 것이 내년에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과연 네. 애플이 이렇게 반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네, 반격을 할 수 어떻게 있어요. 보세요? 가능할 거라고? 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흐름인 거고요. 우선은 사실은 이번에 이제 프랑스의 미스트랄이라고 해서 프랑스에서도 지금 밀고 있는 인공지능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인공지능 회사가 되게 출범한 지 6개월 만에 되게 놀라운 수준의 3.5는 아니지만 3.0과 3.5 수준의 챗GPT와 비교하자라면 인공지능을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냐 그랬더니 그 창업자 3명이 다 구글 딥마인드 그리고 페이스북의 메타 그에서 인공지능 팀, 그 다음에 오픈 AI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사실은 두뇌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이미 경험해본 개발자들이 연구자들이 와서 만들다 보니까 빨리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애플이 지금 많은 그 인공지능 학자들을 스카우트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카우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준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픈 AI 입장에서는 또 뭐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픈 AI도 계속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4.5로 갈 가능성이 존재하다라는 거고 5.0으로 갈 거고 또 이제 지금 미국에서 많이 이제 그러니까 대중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 하나가 이제 대화를 도와주는 서비스들이 챗GPT를 이용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챗GPT 응용 서비스 중에 그게 뭐냐면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한번 썼는데 이제 AI 데이팅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친구 소개라든지 뭐 바에서 만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데이팅을 앱을 통해서 남녀가 흔히 말해서 만나게 되는 비율이 60%를 넘어서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본격화된 거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데이팅 앱을 많이 썼던 거고 그 이후 데이팅 부분이 대단히 대중화되고 있거든요. 서비스들도 대단히 많고요. 근데 이제 데이팅 앱을 켜놓고 옆에 이제 흔히 말해서 인공지능을 켜놓는 거죠. 그러면 저 남자가 또는 저 여자가 무슨 말을 했는데 저 나는 뭐라고 답변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저 곡을 나한테 들어보라는데 저게 무슨 뜻일까? 다음 주 바쁘다는데 저거는 그 다음 주에는 여유가 된다는 뜻일까? 계속 나를 안 만나겠다는 뜻일까? 뭐 뭔가 이런 대화를 하면서 이 대화를 도와주면서 하는 것들을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뭐냐면 Welcome to the automated 데이팅이라고 해서 자동화된 데이팅의 시대로 온 것을 환영한다라고 해서 특집으로 실었었거든요. 워싱턴 포스트에서는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게 사람이 데이트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 거기서 이제 부작용을 뭐라고 적고 있냐면 다들 말을 너무 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로 말을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건데 그만큼 실질적으로 AI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대화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화를 도와주는 거에는 또 어디냐면 우리식으로 하면 카카오톡이거든요. 메신저 서비스에서 어떻게 대화를 도와줄 것인가. 애플이 이런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네. 애플이 이제 그러니까 대화하는 와중에 옆에 있어가지고 그 대화를 도와줄 수도 있고 아예 저는 챗GPT가 메시징 서비스를 시작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이미 스마트폰에 깔려 있으니까 앱에서 물어보면 되거든요. 전화번호 뭐 내가 접속 좀 해도 되니? 오케이 하면은 그 친구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줘를 GPT한테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러니까 아예 보내는 기능 자체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그건 뭐 어려운 기능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앱에 들어가서 그냥 써서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화번호부 목록에 접근권을 챗GPT가 요구하면서 앞으로 너의 그 모든 대화에 내가 도움을 줄게. 예를 들면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 여러 명이서 얘기하면 여기에서 무슨 중요한 결정 사항이 나오면은 저희 칼렌더에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거를 자기가 자동으로 다 도와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대중적인 서비스, 즉 스마트폰에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AI가 어떻게 스마트폰에서 다양한 기능들 속에서 우리 삶을 편하게 할 것인가가 사실은 대중 서비스에서는 가장 2024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카카오톡에 접목된다고 생각해 보면 매일 아침 8시에 아름다운 가을의 풍경을 묘사하는 그림과 시를 한 편씩 써서 내 여자친구에게 보내줘. 그런 거 가능하죠. 계속 보내는. 저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하신 거거든요.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람 손으로. 그래서 제가 그거 안 보는 거거든요. 그러게 어르신들도 좋은 글귀 많이 이렇게 공유하시는. 네, 공유하시잖아요. 정말 공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되는 거고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요즘 프롬프트라고 하죠. 입력하는 창이 되게 사실 어르신들한테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이제 말로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로 가능해지면 어르신들도 충분히 인공지능을 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폰에 들어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대중화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음성이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아이폰하고 아이패드하고 두 개를 놓고 두 개 다 챗GPT 켜가지고 네. 둘 다 음성으로 나오게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막 대화를 하더라고요. 얘네 둘이 어떤 네, 네. 주제에 대해서.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걸 이렇게 딱 이 두 개가 분리돼서 각각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면 둘 사이에 그냥 서로 인공지능이 생성한 대화를 끊어 그렇죠. 이어갈 수도. 그렇죠. 어떤 시대가 올지 그게 조금 혼란이 시작되는데 요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네. 진짜 합성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완전히 조작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사용을 막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기술은 긍정적인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죠. 사실은 긍정적인 기술은 항상 긍정적인 것이 있지만 부정적인 것들이 있는 거죠.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 아세요? 깜빡이 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깜빡이 등 만드는 거고 교통 체계 만드는 거고 여러분 병원에 응급실이라는 것도 처음 생긴 건 교통사고 환자가 많아지면서 응급실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동차의 긍정성들도 대단히 많지만 이동을 우리가 편하게 해주는 교통사고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면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AI로 바로 말씀하셨던 합성 콘텐츠의 범람 이것들이 긍정적인 면들도 있죠. 왜냐하면 비용을 아껴줘서 지금 미국에서 시작한 12월에 채널 A라고 하는 방송 같은 경우에는 방송 진행을 다 인공지능이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휴먼이 나와가지고 뉴스가 입력되면은 근데 대단히 자연스러워요. 과거에는 되게 부자연스러웠는데 여러분 구글에서 저기 유튜브에서 채널 A 휴먼 디지털 휴먼이라고 치시면 그 인공지능이 운영하는 방송을 보실 수가 있어요. 채널 A인가? 네, 우리나라 채널 A 아니고 네네 미국 채널 A.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냥 사람 같아요. 물론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 뉘앙스를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은 수준으로까지 진화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를 들자면 어떤 특정 부분에서 비용을 절약하면서 뉴스를 생성한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면일 수가 있는데 특히 선거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뉴욕타임즈는 이번에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를 첫 번째 본격적인 AI 일렉션, 그러니까 AI 선거라고 규정을 했고,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글라데시 이 선거가 대단히 AI가 악용된 사례로. 그래요?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야당 후보는 이런 말을 안 했는데 야당 후보가 그런 말을 하는 영상이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유포가 된다든지 뭐 이런 표현, 이런 것들이 이제 악성 성경으로 충분히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A 후보가 갑자기 그런 극단적인 건 아니었지만 이거는 이번엔 누구를 지지한다, 어떤 정책을 지지한다라는 식으로 야당 후보가 사실은 자기가 지지할 수 없는 정책을 지지한다는 표현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동영상이 돈 건데요. 사실은 갑자기 나 후보 사퇴하겠다. 이런 영상이 나와가지고 투표 당일날 전날 막 돌아버린다든지 이러면 이제 결정적인 예를 들면 3% 4%만 영향을 줘도 선거에서는 결과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사용했지만 긍정적으로도 많이 사용했어요. 선거 비용을 엄청나게 아껴주는 분도 있지만 우선은 홍보물들이 범람합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전문가들이 막 몇 명이 달라붙어서 6시간, 7시간 걸려서 유물 하나 나온다라면 그냥 인공지능이 10분, 20분 만에 뚝딱 하나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 홍보물들이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될 수 있는 정치 홍보물들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가짜다가 아니라 진짜로 선거운동 캠프에서 그렇게 만들다 보고 그리고 그러는 거죠. 예를 들면은 논리를 많이 차별화해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우리나라 70대가 넘으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가 잘 모르시지만 갑자기 핵발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핵발전소를 동의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얘기도 안 하셨거든요. 근데 근거가 별로 없으세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메시지를 좀 교육용 메시지를 충분하게 드리면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이래서 그래, 두 번째 이래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논리가 되게 강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인공지능들이 사실은 선거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쓰이는 것이 올해 선거가 또 되게 많은 해이고 24년. 네, 24년.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24년.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한국에도 총선이 있지만 미국에 대선이 있고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미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인공지능 회사를 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 정당이 인공지능 회사를 샀고 민주당도 디지털사라에서 하나를 샀어요. 그러니까 이미 인공지능 기업을 아예 정당 기금으로 사버려서
그러니까 이건 선거 전에 쓰겠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기대하는 것은 미국은 인공지능 규제를 최소한 대선 끝나고는 할 거다. 규제를요. 아, 자기들이 써야 되니까. 자기들이 써야 되니까 양당 다 지금 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년 24년에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악용되는 사례의 긍정적인 요소 다양한 모습들이 드러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사실은 우리의 조금 뭐라 그래 문해력 리터러시 이런 부분들도 사실 강화될 필요도 있습니다. 한국도 사실은 그런 관련된 법이 상임위를 통과했어요. 아, 그래요? 네, 상임위를 통과해서 근데 그거는 이제 한국은 제한적인데 딥페이크를 선거 100일 전부터는 쓸 수 없다. 선거 100일 전부터. 예, 근데 딥페이크를 쓸 수 없다라는 건 뭐냐면 저 강정수 대신에 강정수를 인공지능 하나 만들어 놓고 어디서 떠드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그러니까 상상력이 우리 의원님들이 좀 낮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지난 대선 때 이 이재명 후보, 맞아요, 윤석열 맞아요. 후보 뭐 이렇게 네. 인공지능 AI 하나씩 윤석열 뭐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네. 챗GPT도 나오기 전이고 제가 보기엔 떨어지는 수준인데 이런 거 만들지 말라라는 건데 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규제가 기술의 진화를 쫓아가고 있지 못하는 뭐 그런 틀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사실 제가 딱 그 생각을 했는데요. 강정수 박사님이 레터를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좀 정교하게 생각해 보면 아까 데이팅 앱처럼 강정수 박사님의 글의 문체하고 네. 아이디하고 이런 걸 다 도용해서 네. 강정수 박사님이 쓴 레터처럼 아주 정교하게 쓴 다음에 가능합니다. 거기에 약간의 그런데 이런 정책을 잘할 후보는 어떤 후보인 것 같습니다라는 뉘앙스만 이렇게 실어도 그리고 아는 사람한테 저처럼 네. 아는 분들한테 보내면은 선거에 영향 끼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긍정적인 거로도 쓰지만 부정적으로는 아이디어를 내면 또 그쪽으로 아주 발달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사실은 우려스러워요. 2024년에 어떻게 될지. 사실은 2024년 총선에선 그렇게 이렇게 큰 건 아니지만 아마 2027년에 있는 대선 같은 경우는 한국 대선도 그쯤 되면 인공지능은 더 진화할 거고요. 네. 쉽게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벌써부터 이제 막 우리 총선 예비 후보 등록 시작하니까 전화가 오거든요. 네. 뭐 어디서 전화 오면은 받아서 제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하고 네, 네. 본인 목소리로 하는데 네, 그런 목소리도 똑같이 만들어서 엉뚱한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저 사퇴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밤 12시에 전화가 온다든지 그렇지. 일부러 막 힘들게. 저를 지지해 주세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전화 온다든지 뭐 이런 거 사실은 아까 되게 악용 가능성이 근데 있네. 이런 거는 명확하게 선거법 위반이니까요. 네네네. 잡아낼 수 있는데 저는 전문가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미묘하게 개입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아르헨티나 선거에서 좀 드러났던 특징은 그냥 지지자들끼리의 자기의 컨텐츠들을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근데 이런 거는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따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나는 이런 정책 동의한다. 근거는 이거다.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좀 어떻게 전개될지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선거 캠프의 모습이 아주 많이 변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선거 캠프만 해도 사실은 지금 아르헨티나 아까 좀 잠시 자료화면 보셨겠지만 뉴욕타임즈에서 분석했던 그건 대단히 잘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우선은 홍보물 만드는데 비용이 확실하게 절감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시간이 확실하게 단축됐다. 그러니까 즉 이 문턱이 낮아진 거죠. 그래서 콘텐츠를 만드는데 예를 들면 인위적으로 여당 후보가 이제 졌죠. 여당 후보가 졌는데 어떤 걸 뭐 만들어내냐면 이 사람을 좀 그 아르헨티나를 처음으로 독립시켰던 이 사람이 이제 삼인주의, 사회주의 계열이었으니까 이 사람을 떠오르게 하는 유사한 포즈와 그리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그때의 기억들, 옛 기억을 막 되돌리는 뭐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라 그랬더니 걔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메인 포스트로 썼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포스트도 자주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은 선관위에서 관리해서 그냥 대통령 후보, 총선 후보 그냥 인물사진 크게 해서 포스트하지만 해외에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정책을 계속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자주 못 바꿉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대단히 이제 많이 썼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인공지능 뒤에 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긴 결선 투표가 있었으니까 결선 투표 후보에서 떨어진 후보인데 그러니까 3위로 떨어진 후보인데 3위는 예를 들면 흔히 말하는 섹스 스캔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성명을 냈냐면 그거는 인공지능이 지어낸 목소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녹음이 된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녹음이 됐는데 이 증거 자료가 그러니까 인공지능 뒤에 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뭐 이런 식의 어떠한 일들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4년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벌어질 일로 스마트폰 안으로 인공지능이 들어온다. 생성 네. AI 들어온다. 그리고 합성 사회적으로는. 콘텐츠로 네.
그러니까 정치나 엔터테인먼트, 네. 방송 여기에 다 영향 끼칠 수 있다. 네네. 두 가지 말씀하셨고 조금 넘어가 봐서 혹시 합성 데이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 합성 콘텐츠하고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합성 데이터는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오픈 AI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디지털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벌써 다 가져갔다. 아, 더 학습할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가 예, 학습할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제는 인공지능이 만든 거를 자기가 학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블로그에 써놓거나 아니면 신문 네. 기사를 써놓거나 이런 걸 학습했는데 네, 이제는 인공지능이 만든 것도 다시 그러니까 학습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예 그래서 원 오리지널 자체를 인공지능이 만든다. 그렇죠.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학습할 데이터를 자기가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오픈 AI는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은 우리 유명한 누구죠? 그 영화에도 나왔던 근데 그러니까 이걸 비판했던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비판은 뭐냐면 우리가 사진을 복사기에서 한번 네네. 저기 복사를 하고 이 복사한 물을 다시 또 복사하고 네. 또 복사하고 또 이렇게 복사하면은 점점 이미지가 흐려지게 돼 있지 않느냐. 아,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흐려지게 돼 있는 것처럼 무언가 인공지능이 마치 이거 과거에 이제 광우병 이거 나온 것처럼 소가 사료에 소고기를 먹는 것처럼 무언가 인공지능이 만든 데이터를 먹게 된다라면 이건 조금 건강하지 못한 거다라는 뭐 이런 비판들이 좀 있긴 해요. 하지만 벌써 데이터를 다 가져갈 만한 데이터들은 다 가져가 있다. 그만큼 학습이 다 완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나요, 근데? 기술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면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도 학습을 해가지고 뭔가 컨텐츠를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지만 학습된 오리지널 그 데이터보다 더 나은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또 유명한 저자가 쓴 거보다는 조금 못한 글을 쓰게 되고 좀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 하지만 훌륭한 분들은 또 위대한 작품을 또 써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을 돌파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제 일부에서 걱정하는 건 이렇게 되면 평균의 시대가 올 수 있다. 아, AI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네, 못한다고 보는 그러다 거죠? 보니까 AI가 지금 만들어내는 세상은 평균의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AI의 성능이라는 것도 결국은 한계에 부닥치고 있는 거다. 결국은 창의적인 인간이 왜냐하면 AI는 뭐 텍스트만 학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지도 학습했기 때문에 인류가 만들어놨던 예를 들면 고흐의 그림이라든지 피카소의 그림이라든지 다빈치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학습을 했거든요. 조각상도 학습을 다 하고 3D로 뭐 이런 것들도 다 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학습한 게 뭐냐면 인류가 만들었던 창작물들, 인류의 뛰어남들 이런 것을 지금 학습을 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똑똑해진 건데 이제 학습을 갖다가 자기가 만든 걸 자기가 학습을 하게 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합성 데이터의 시대에 어쨌든 오픈 AI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네. 또 이어지기나 할 것 네.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인간의 역할이 뭐냐 이런 논쟁 많이 이것도 나올 이제 것 24년에 많은 논쟁의 거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같군요. 다른 분야들하고의 접점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우선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언론에서 보도가 안 돼서 좀 모르시는데요. 그러니까 기초과학 분야에서 많은 부분에서의 성과들이 오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0월달에 네이처지에 발표가 됐는데 구글에서 있는 딥마인드라는 곳에서 알파폴드라는 또 인공지능이 따로 있어요. 네네. 얘는 뭘 하냐면 신물질을 찾아냅니다. 친물질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근데 요번에 네이처지에 등록하고 그걸 오픈소스로 풀었는데요. 그 딥마인드에 있는 구글의 딥마인드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대표가 하사비스죠. 우리 알파고를 만들었던 네, 네. 이 알파폴드는 뭐냐면 220만 개의 신물질을 찾아냈어요. 아니 그 신물질이란 게 과학자들이 하나 발견하려고 막 그렇죠. 수많은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몇 년씩 연구하고 이런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신물질과 그것의 결정 구조물까지도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220만 개를 공개를 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라. 그럼 여기에서 흔히 말해서 배터리 기술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어떤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데 다 쓸 수 있는 이런 원소들이고 양자 컴퓨터도 뭐 사실은 재료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러한 재료과학, 마테리얼 사이언스라고 얘기하는데 재료과학에서 많은 진일보가 또 있었고 또 12월 둘째 주에 네이처 에이징이라는 네이처의 어떤 자매지죠. 이 네이처에 공개된 것은 인간의 그 노화의 열쇠를 풀어낼 수 있는 노화의 원인들을 찾아낼 수 있는 되게 뛰어난 논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것도 근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인간이 함께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공지능만이 그러니까 사실은 신물질도 인공지능이 다 찾아낸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력인 거죠. 그러니까 영구적인 협력을 한 거고 이번에도 노화의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 후성 유전체라고 하는데 후성 유전체가 이제 어렵게 들리실 텐데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인간의 몸에 있는 유전체는 요리책이고요. 네. 후성 유전체는 요리사고요.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체는 피아노고 후성 유전체는 피아니스트인 거예요. 이번에 발견한 게 그거예요. 이 피아니스트하고 요리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갑자기 눈이 나빠지니까 음표를 잘 못 읽는다든지. 그래서 피아노를 잘 못 치는 거예요. 피아노는 그대로 있는데. 네, 우리 유전체는 그대로 있는데 인간의 유전체가 노화되는 게 아니라 봤더니 유전체가 노화되는 게 아니라 후성 유전체가 노화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스가 나고 뭔가 뭐 고장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 즉 뭐냐면 요리사가 갑자기 미각을 잃어버린다든지. 네, 네. 그러니까 요리책은 그대로인데 네, 네. 피아노는 그대로인데 피아노는 훌륭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 피아노 치는 사람이 눈이 나빠져가지고 음표를 뛰어넘기 시작한다든지 청각이 나빠져가지고 정확하게 자기가 내고 있는 소리를 인지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이 발생한다라는 거고 이 부분을 수정하고 이 부분을 고치면 노화가 방지된다는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안 늙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될지는 아직은 모르지. 네, 그렇죠. 아직 그 그거를 길은 AI가 찾아냈. AI의 도움으로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거기가 다치고 있고 상처가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근데 이거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 장수 연기라고 해서 롱에비티 리서치라고 해서 인간이 어떻게 오래 살 건가 특히 노년병 치료에 이런 데에 엄청난 지금 24억 달러를 갖다 지금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큰 투자를 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되게 중요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 노화병 그러니까 즉 알츠하이머라든지 뭐 이런 노화에 기반한 병들을 이건 특히 이제 미국은 의료보험이 좋지 않다 보니까 무언가 이걸 해결해 내야 의료보험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공지능들이 대단히 많이 쓰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기초과학 부분에서 기초의학 부분, 기초과학 부분에서 되게 많은 성과가 2024년에 발생을 했고 이 부분들의 속도가 가속화된다라면 2024년에도 기초의학이라든지 과학 부분에도 큰 성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왜냐? 과거에는 연구실에 모여가지고 석박사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했다라면 이제는 연구할 때도 인공지능이 항상 옆에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인간의 어떠한 학문적인 연구 성과의 어떠한 가속화가 저는 충분히 2024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공지능이 옆에 있어서 같이 연구를 한다면은 이게 이 인공지능이 우리의 조교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교수님 이렇게 석학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어떤 논쟁이 있어요. 관계일까요? 네이처 같은 경우에는 확정을 했어요.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도와줬을 경우에는 저자에도 인공지능을 적을 수 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모델을 사용했는지. 네, 네. 그래서 그래서 그건 이제 그럼 공동 연구자 정도는 취급해 준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벌써 공동 연구자 취급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교수냐 조교냐 이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단히 중요한 연구의 동반자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인류의 번영에는 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 노화 문제라든지 뭐 아까 말씀하셨던 신물질 발견하고 이런 문제는 진짜 난제들을 푸는데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사실 우리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챌린지, 과학적 챌린지, 그리고 또 뭐 신물질 발견한다는 거는 전에 뭐 우리 초전도체 논쟁도 있었으면 그렇죠. 완전히 기후 위기고 뭐고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적 발전, 네.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그래서 얘기잖아요. 이제 인공지능이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빅테크에 있는 이 흔히 말하는 실리콘밸리를 움직이고 있는 큰 거물급들 사람들은 바로 인공지능이 도움을 되는 것은 자꾸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막 그 일반 인공지능의 위험성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과학에서 우리 과학의 발전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인류가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인류가 진화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셔야 될 거고 한국도 지금 많이 봐야 될 것은 대중 서비스로서 아까 말했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인공지능도 봐야 되지만 기초 학술 부분에서 인공지능을 얼마나 고급 인공지능을 활성화해서 사용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사실은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많은 사회적 관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는 스마트폰 안에 들어와서 내가 데이팅 앱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을까, 뭐 얼마나 나를 그 선거 캠페인에 좋은 사람으로 포지셔닝하게 알릴 수 있을까, 이런 문제로 얘기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포장에 관한 문제고 지금 말씀하신 과학적 발견에 대한 얘기는 실제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렇죠. 리서치를 인공지능이 해낼 수도 있다. 그렇죠. 아, 그런 얘기네요. 수학하고 논리학 분야에서도 뭐 진전이 그렇죠. 많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특히 이번에 이 오픈 AI가 이게 지배 구조가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샘 알트만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논쟁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후에 언론 보도에서 드러난 건데 큐스타라고 하는 새로운 인공지능을 오픈 AI가 만들었고 내부적으로만 했는데 이걸 보고 다들 놀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반 인공지능에 가까운 흔히 말해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왜냐하면 되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저도 생성 AI가 근데 저번에 설명해 주셨을 때 앞에 말 가지고 뒤에 말을 추측해 가지고 쭉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수학 문제는 그렇게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풀 수가 없어서 사실은 플러그인이라는 방식으로는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볼프람이라고 하는 수학 엔진이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수학 엔진이 있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풀어서 얘가 얘한테 과제를 주고 받아가지고 답을 알려줄 수는 있어요. 또는 그러니까 물리학 엔진이 있을 수 있죠. 그럼 물리학 엔진한테 얘가 물어봅니다. 이 물리학 문제는 어떤 거야? 그럼 얘가 답을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죠.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왜냐면 위키피디아에게 물어본다든지 이런 식인 거예요. 질문에서 답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거대 언어 모델의 한계였는데 큐스타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이것이 거대 언어로만 되어 있는 건지 다른 거와 결합된 인지 모르지만 수학 문제를 스스로가 풀기 시작하더라. 이게 첫 번째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벌써 이것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인류가 아직 여러분들 풀지 못한 수학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오렘이죠. 증명하지 못한 시오렘이라고 하는 일종의 가설과 정의들이죠. 이거는 분명하게 항상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지 수학 문제에 아직 풀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쓰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수학이 풀리면 과학적 문제들이 또 엄청나게 풀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물리학도 수학인 거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실은 우리가 응용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도 기초적으로는 다 수학에 근거해서 다 만들어진 거고 사실은 인공지능도 수학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학의 기초 능력들이 우리의 능력들이 하면 진척된다라는 것은 세계가 확장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학부부터 했는데 수학을 대단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복소수를 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복소수 다들 기억하시는지 여러분, 모르겠네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니까 독일 애들이 선생님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저런 건 말도 안 된다고 제곱했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1이 되냐. 이게 수의 세계에 존재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 어렸을 때 한국이 어딘지 알았어? 근데도 한국은 존재하고 있었다고. 근데 너한테 그거 알려주면 너의 어린 머리에 복잡할까봐 늦게 알려준 거고. 너의 그러니까 세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너의 어떤 능력치에 맞게끔 그러니까 혼란스럽지 않게끔 단계적으로 알려준 건데 복소수는 인류가 존재할 때부터 인류가 존재하기 전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하나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즉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세계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수학이 만들어내는 세계에 대한 해석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풀지 못하고 있는 수학 문제가 지금 수학자들한테는 되게 산적해 있고 이 산적해 있는 것을 빠른 속도로 푸는데 인공지능이 작동할 수 있다라면 이것이 이제 큐스타라는 것들이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거고 2023년에 그러면 이 큐스타가 진화되고 있으니까 2024년에는 아마 이 오픈 AI 쪽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대중 서비스로 만들기보다는 수학 문제를 풀어주는 과학적인 어떤 부분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미국 정부의 R&D 투자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일들이 2024년에는 더욱더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AI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닥쳐 있는 아직 풀지 못한 모든 문제를 다 푼다. 그럼 인간이 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지. 그거보다는 저희가 그냥 모르고 있었던 세상을 우리가 인류에게 규명할 수 없었던 원인을 알 수 없었던 다양한 현상을 이제 해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 이 해석 능력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인류가 이런 과정들이 사실 인류가 번영했던 역사고 기술 발전의 역사고 사실 사회적 진보의 역사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문제에서 저는 시뮬레이션 능력이 좋아진다. 수학이 풀려서. 그래서 예를 들면 연금이 어떻게 변할지 예를 들면은 연금에 대한 시뮬레이션의 정확도가 매우 그러니까 근사치가 95% 정도 근사해지면은 자, 이렇게 시나리오 했을 때는 한국 사회의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20년 뒤에 젊은 층이 받게 될 거고 이런 시나리오 되면 이렇게 받고 이거를 갖다가 막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전문가가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웬만한 정책가들도 할 수 있다라면 정책의 정교화도 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세상이 오는 것이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낙관론이시네요. 물론 이제 의미에서. 부정적인 거는 아까 네. 말씀드렸던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혼란은 가중화될 부분은 좀 분명히 있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술이 만들어내는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사회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서 그 문제를 풀면서 인류가 저는 진화해 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칼 막스가 뭐라 그랬냐면 영국의 자본주의는 칠드런 블러드 아동의 피해 위에 서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 왜 그러냐면 처음에 산업혁명 초기에 공장에서 아동들이 너무나도 일을 많이 하면서 거기서 죽어나갔습니다. 네. 근데 1833년에 영국에서 공장법이라는 게 통과되거든요. 이 공장법으로 처음으로 만 9세에 윤석열 9세 9세의 아이의 그 노동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9세부터 12세까지는 하루 8시간 이상 노동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일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동 노동이 심했다는 건데 이 법안을 영국의 노동당이 반대를 했어요. 아, 그래요? 이 통과를 주도했던 건 보수당이에요. 보수당에서도 군인들. 왜냐하면 아이들이 공장에서 죽으니까 군대 안 온다라는 거예요. 한참 제국주의 영역을 영국이 뻘쳐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많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노동당이 반대한 이유는 뭐냐면 아이는 누가 돌보냐라는 거예요. 그럼. 공장이 없으면. 그 뭐냐면 그 당시에 초등학교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군인들이 초등학교를 만듭니다. 영국에서 처음에 초등학교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 저는 문제를 그러면 기술은 문제를 낳습니다. 기술은 항상 문제를 넣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선택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인류가 사회적 진보를 하는 되게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보고 앞으로 인공지능 또한 많은 문제를 만들어낼 거고 근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공지능을 안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만들어내 아까 말했던 기초과학이라든지 기초의학 부분에서 명확하게 기여를 할 거고 우리들의 삶이 윤택해질 거고 이런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같이 가져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오늘 그 AI 관련해서 당장 내년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 건데 네. 뭐 예전 같으면은 정말 100년 뒤에 일어난 일 그런 거 그렇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미래에 정말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성큼성큼 진짜 와 있는. 노화의 비밀도 밝힐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모든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밝혀낼 수도 있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거기서 또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도 네. 생길 건데 어차피 그건 인간들이 같이 풀어야 되는 거네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까 정치에서 뭐 무슨 사기 컨텐츠 만들고 이런 것도 사람들이 의도를 갖고 만드니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AI가 뭐 자가 발전해서 네네. 이상한 거 만드는 건 아닌 거죠. 네네. 기술이,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뭐, 아인슈타인도 사실 전화기가 발명됐을 때 민주주의가 도래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트라는 독일의 극작가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가 났을 때 이것이야말로 사회 민주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기술은 그래서 저는 속성이 진보냐 보수냐라는 속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처음에 트위터 나왔을 때 막 사람들이 진보적인 하나의 이러한 소셜 미디어가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트럼프 얼마나 잘 씁니까 트위터를? 그러니까 쓰는 사람 결국은 인간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인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기술은 변화할 수 있고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현명하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술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술을 활용하면서 기술을 관찰하는 자세가 되게 필요하다는 봅니다. 왜냐 그것이 좀 극명한 건 뭐냐면 한국이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되게 많은데요. 뭐 시밀라 웹이라는 곳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한국이 10위권 밖이에요.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을 그러니까 챗GPT를 쓰는 비율이. 챗GPT 쓰는 비율. 근데 싱가포르가 5위예요. 싱가포르는 이거 절대 수출하는데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작잖아요. 그래요? 그런데도 5위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인도가 뭐 3위에 들어오고 뭐 이건 좀 이해가 가요. 영어 쓰는 사람. 심지어는 필리핀도 뭐 영어를 잘 써서 그런데 필리핀도 10위 안에 들어왔어요. 네. 근데 한국은 10위권 밖에 있어요. 그 뭐냐면 한국은 의외로 지금 인공지능을 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쓰고 있다라면 이런 것도 이제 저는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뭐 한 과목씩은 하는데 돈 좀 있는 친구들은 벌써 쓰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 달에 $20가 이거 $20를 써야 이게 좀 제대로 인공지능이 이거를 제대로 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저는 하나의 사회적 숙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우리 그 24년에 예측하다가 지금 우리의 숙제까지 왔는데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다음 주에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강정수 박사님하고 2023년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벌어질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인간이 뭘 해야 되는지까지 시사점을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일단 AI 시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강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평일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딱 하루, 내일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12월 29일은
쉽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도 다 좀 쉬려고 하고요. 연초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반 점심 드시고 바로 그 다음에 찾아주시면 라이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깊이 있는 이야기도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연말연시 행복하게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끝내주는 경제 쉬는 동안에도 깊이 있는 내용 신문이나 책을 통해서 많이 접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 이야기하는 시간 연초에 다시 찾아뵙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